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참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쉬운, 오늘 상반기 마지막 포럼 시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오늘 날씨도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깨워서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날들이었는데,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걸맞게 정말 더 아주 미녀이시고, 그리고 아주 강연도 잘 하시는 우리 유튜브의 소소한 클래식이라고 한 번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김윤경,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김윤경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또 학사도 하시고, 서울대학원에서 음악대학원을 석사하시고, 그리고 미국 이스트만 음악대학원에서 박사를 졸업하시고, 지금 음악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강연자로서 다니시면서 합니다. 어제 또 일찍 서울서 내려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오셔서 이렇게 리허설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스트. 오늘 제목 보셨나요? 클래식이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면, 참 기대되는 그런 부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더 우리 상반기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큰 박수로 좀 환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윤경 선생님 모실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산에서 아마 제가 소소한 클래식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연주 혹은 강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단장님께서 훌륭하게 해주셔서 소개를 살짝 생략은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는 클래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연주 활동을 10여 년 동안 귀국한 지 제가 14년이 됐어요. 벌써 외국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팬데믹 시작하니까 우리들이 무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팬데믹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어릴 때 제가 웅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거든요. 그 말 즉슨 이 마이크 잡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 노래방 가면 마이크 놓지 않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어디 가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사회에 볼 사람 없어? 그럼 제가 손들어서 제가 볼게요. 너무 진행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웅변대회에서 1등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제 음악회에서 귀국 독주에서부터 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들도 평생 클래식 음악을 듣고 살았는데 제 음악회만 오면 여기 계단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음악 한다. 누나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지겨워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음악을 설명을 해주고 알고 들어도 어려운데 저희도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와가지고 초대했으니 예쁘게 단장하고 나온 음악가들을 보면서 그 음악에 감동받기를 우리는 기대하는가.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 독주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해야 하는지, 어떤 게 나에게 와닿았는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데 무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꿈이 많습니다. 아나운서였는데 그럴 바에 아예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전 참고로 유튜브를 잘 안 봤어요. 지금도 사실 잘 안 봐요. 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자. 저희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다 끝나고 지금 엔데믹 시대에 이렇게 제가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강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시작부터 제가 정말 100점 관객인 게, 어쩌면 이렇게 아이 컨택을 잘하세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이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음악과 감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앞에 계신 분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세요? 가요? 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 있잖아요. 뭐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는 음악, 혹은 배우자와 싸우고 꼭 듣고 싶은, 아니면 노래방에서 듣는 음악, 혹은 그때 그 대학 시절의 그 오빠랑 그런 음악, 뭐 자녀를 키우면서 이랬던 음악, 친구들과 가서 노래방에서 떼창하는 음악,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클래식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가사가 없단 말이에요. 가사가 없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내 마음을, 과연 내 스토리를, 왜냐면 가요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헤어졌는데, 뭐 옛날 옛적 얘기죠, 그쵸? 옛날 헤어졌는데 그 가사가 나오면 그냥 눈물만 막 그렁그렁 맺히고, 다 그런 시절 있으셨죠? 아니에요? 한 번도 시련의 아픔을 겪으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요점은, 어떻게 클래식 음악이 나의 감정과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 음악이 나를 대변해 주는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 오늘 그래서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제 스토리를, 강연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눈물이자 기억이다. 음악에는 눈물도 담겨 있고 아름다움, 슬픈,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될 첫 주인공은 요한 세베스찬 바흐 입니다. 바흐,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학기라고 해야 되나, 들으셨을 텐데, 바로크 시대, 즉 1685년에 태어난 작곡가로, 마치 그 시대에는 교회를 위해서 음악을 많이 작곡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뭐 좀 성스럽고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바흐의 프렐류드 1번,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최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아주 고요하게 시작을 하는데 화성이 바뀌어요. 뭔가 갈망하듯 그 다음에 가라앉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 몽글몽글 감정이 약간 갈등도 있다가 또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인 갈등이 여기서 느껴지죠. 네, 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확 움켜쥐는 것처럼 불협화음이 약간 일어나면서 뭔가 더 음악이 약간 이 굉장히 잔잔한 프렐류드 안에서도 격정적인 음악이 그 안에서 바로크 스타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흐가 바로크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근데 바흐는 여러분 아시죠? 음악의 뭘까요? 맞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네, 아주 그냥 질문이 하기가 무섭게 남습니다. 그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인데 핸델 시대, 바흐 시대 뭐 하고 놀았을까요? 소시적. 네, 여러분 뭐 하고 노셨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 시대와 똑같은 20대 우리 다 뭐 하고 놀죠? 음주 가무. 맞습니다. 뭐 춤도 추고 뭐 춤추는 그 플랫폼이 바뀌어서 그렇지 술도 마시고 네 연인들과 함께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사는데 뭐가 다르나요?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데. 근데 이 바로크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춤을 췄냐? 음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특히 바로크 시대에 중요했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자, 음악은 선율, 멜로디 그리고 리듬이 있죠. 리듬이라는 거는 뭐 박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리듬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시대의 춤은 지금이랑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이 멜로디는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미니웨트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우아한 그때는 막 이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1, 2, 3 1, 2, 3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핸델 음악의 어머니가 쓴 미뉴에트가 있는데 춤이에요. 근데 춤이 너무 애잔하고 슬프고 어떤 감정이 여기 담겨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김진홍님, 기쁘세요? 슬프세요? 좀 서글픈 춤?
서글프죠. 애잔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되게 막 많이 좀 슬픈 것 같은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완이 되는, 네. 그런, 이게 춤이에요, 여러분. 미뉴에트입니다. 이게 조성진이 이번에 핸델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 앨범에 이제 가장 사실 대곡은 아닌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이 핸델의 미뉴에트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캠프가 이제 편곡한 곡을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녹음을 해서 앨범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크의 춤을 지나서 우리가 다음 시대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태교에 좋다는 네, 그쵸? 모차르트. 네. 답변이 뒤에 나온 줄 알았잖아요, 저. 자, 모차르트. 모차르트 하면 다 아시죠? 너무 경쾌하고, 천진난만하고, 또 수다스럽고.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다스러운데 또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고, 상냥해요, 굉장히.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터키 행진곡, 아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임곡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터키 행진곡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곡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곡에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제 1683년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빈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터키 군대가 이렇게 계속, 마치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터키군을 몰아낸 역사적인 이 사건이어서 비인 사람들도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역사인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무시무시한 역사적 사건인데 이 터키 군의 행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터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장신구, 그들의 음식, 뭐 디저트 이런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터키 군을 몰아낸 이후에도 비인 사람들에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것을 기억을 해서 그 유명한 터키 행진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소나타에 나오는 3악장이 바로 터키 행진곡 예요. 론도 형식인데 론도 혹시 들어보신 분? 론도는 이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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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반복되는 거야. 한 가지 주제가 여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됐다가 또 이렇게 반복됐다가 이렇게 반복됐다가 결국은 끝이 납니다. 랑랑의 연주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저렇게 경쾌하고 다 신나? 라고 자칫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차르트 하면 생각나는 그 노래. 이것도 너무 밝아. 그냥 천진난만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모차르트를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속상하고 힘들 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음악은 사실 모차르트예요. 너무 뭉클하고 서글프고 왜 우리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냥 너무 근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모차르트 음악이 간혹 아주 자주 제 마음을 대변해 준답니다. 유명한 영화였죠. 옛날에 엘비라 마디간의 OST로도 나왔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 여러분 감상하실 텐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모차르트는 프리랜서로
첫 시도를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작곡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음악가들이 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흐와 핸델 또 수많은 뭐 비발디 음악가들이 다 교회나 궁정에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녹을 먹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쥐 꼬랑지만한 네? 정말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리고 다른 사람이 교체되고 정말 음악가들이 너무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모차르트가 나는 이러고 누구 비위를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창작 생활을 하는 음악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서 작곡한 첫 장르가 바로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피아노 협주곡인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모차르트가 어떻게 됐죠? 30대 초반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죠. 가난에 쩔어서. 피아노 콘체르토 21분 2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가 하하하 이러면서 굉장히 깔깔깔깔 거리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나와요. 한 70% 80%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을 고뇌를 알았고 그걸 음악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로 풀어낸 작곡가가 모차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이렇게 모차르트를 저희가 들었죠. 근데 이 모차르트 를 지나 그 후에 있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가장 음악가 중에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또 프리랜서로 처음으로 자기가 자립해서 독립음악가로 성공을 한 작곡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 리스트도 아세요? 자, 리스트 이전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분들이 좀 계시냐. 베토벤입니다. 정말 생활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실질적인 가장이 베토벤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모차르트의 명성을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근데 모차르트 둘 다 천재예요. 하지만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를 데리고 유럽을 순회하면서 돈을 번 그 얘기를 듣고 베토벤 아버지가 나도 내 아들을 좀 의지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원래 궁정 음악가였는데 맨날 일 안 하고 술만 마신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나이가 예를 들면 8살인데 대외적으로는 얘 5살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다녔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베토벤이 그래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그를 사랑했던 귀족 부인들, 그런 궁정의 부인들 아니면 가족들이 따뜻하게 그를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줘서 삐딱하게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1살 때 비엔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비엔나로 이사를 가는데 비엔 물가가 지금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가 어딜까요, 여러분? 네, 런던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도 뭐 말할 수 없죠. 런던,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비엔나가 그때 물가가 너무 비싸서 베토벤이 뭐 6개월 동안 이사를 10번을 했다나 그리고 뭐 너무 월세가 비싸가지고 나 좀 재워달라 일주일 동안 재워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배가 고픈 시절인데 베토벤이 가진 건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엔나의 귀족들은 여러분 굉장히 우아한 음악 좀 전에 들으셨던 이 틀에 박힌 전통적인 박자 안에서 있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표현하는 음악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또 비엔나 왈츠도 아시죠? 그랬는데 이제 베토벤이 딱 나타나서 그때 비엔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항상 신인이 나타나면 비엔나의 귀족들이 그 신인과 비엔나의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초대를 해가지고 약간 뭐 요즘 같은 예능 프로그램 같이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었는데 베토벤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압승. 네, 베토벤이 음악이 근데 다소 거칠고 틀도 없고 뭔가 훅 내 마음을 후려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과격했는데 뭔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아한 빈의 음악에 젖어있던 귀족들이 새로운 음악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이 혁신적인 음악에 귀가 이렇게 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베토벤을 후원하고 좋아하는 게 귀족들 사이에서 약간 핫한 아이템 좋아하듯 베토벤을 좋아해야 뭔가 내가 듣는 귀가 있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실력도 있지만 그래서 베토벤이 많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20대 이제 중반 후반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약간 핫한 비엔나의 피아노 스타로 활동을 하던 중 이제 다 아시다시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죠. 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게 사실 26 정도였어요. 근데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비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괴로운 거는 물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상실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말 못할 비밀이 있을 때 나 혼자 내 끙끙 앓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내색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작곡한 곡이 바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신 비창소나타입니다. 비창소나타는 28살 청년이 쓴 곡인데 베토벤이 스스로 그 곡에다가 패세틱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패세틱과 고별 외에는 베토벤이 붙인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운명, 전원 다 후대 사람들이 혹은 출판사에서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대 청년이 제목을 붙일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담은 곡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1악장의 도입부 한번 들려드릴게요. 막 감정을 토해내면 굉장히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그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악장에서 조금 음악이 희망적으로 바뀌어요. 잘 아시는 이 음악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듣다 보면 중간에 막 또 격정적으로 음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몸부림치는 그의 심정이 막 음악에서 느껴져요. 네, 이게 그의 비창소나타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토벤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음악한데 귀가 안 들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자리 잡아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그때 사람이 좀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많은 일들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베토벤이
너무 지친 나머지 온갖 병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요양을 좀 가라. 그래서 이제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지방으로 요양을 가게 돼요. 요양을 가는데 요양을 가서 발견된 서신이 있어요. 바로 이 서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후대에 발견이 됐죠. 어쨌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 더욱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감각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면 불에 댄 듯한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상태가 간파될까 겁이 질린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겁에 질렸으면 베토벤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를 붙잡아 둔 건 오로지 예술이야. 아, 나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어. 그래서 난 이 비참한 삶을 견뎌내기로 결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음악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생과 삶 사이에 그가 굉장한 결심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죽음 쪽으로 가 있었다면 나중에는 점점 그의 선택이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음악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야 된다고 베토벤은 본인의 사명감을 아주 뚜렷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탄생한 곡들이 잘 아시는 운명교향곡, 황제 피아노 협주곡 등 아주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죠. 그 운명교향곡의 앞부분만 살짝 들어볼게요. 계속 음악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빰빰빰빰이 운명이 문을 두들기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돼요.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왜 운명입니까? 그랬더니 제자가 왜 이 교향곡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베토벤이 마치 운명이 문을 두들기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작품입니다. 딴딴딴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베토벤이 사악장까지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되죠. 네, 이렇게 음악의 법칙을 깨부수면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기에 굴하지 않았던 이 베토벤. 그런데 마치 바람에 내 몸을 이렇게 맡기듯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냥 목표가 있어서 저기를 향해 쫙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멈춰서 이걸 보고 여기도 멈춰서 이 풍경을 보고 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듯 뭔가 호흡하는 것 같은 음악이 있어요. 바로 피아노의 선율을 굉장히 우리에게 시적으로 읊는 음악가인데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시인, 피아노의 시인. 네. 맞습니다. 피아노 쇼팽이라는 부제가 있죠. 피아노를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쇼팽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녹턴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보통 강연이 밤에 있는데 이렇게 일찍 하는 건 처음인데 아침이라 너무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제 밤에 들으면 좀 더 분위기가 날 텐데 녹턴은 밤의 곡, 야상곡입니다. 근데 로마의 그 라틴어 녹스라는 밤의 시인의 이름이 녹스였대. 그 녹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제 녹턴이 됐는데 실제로 녹턴이라는 이름을 쇼팽이 맨 처음 가져다가 썼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상황이 많은데 원래는 존 필드라는 낭만시대 작곡가가 처음 녹턴이란 장르를 개척을 하고 썼어요. 그리고 쇼팽을 비롯하여 그 후에 리스트 또 수많은 다른 작곡가들이 다른 형식의 발전된 녹턴을 작곡을 했죠. 존 필드의 녹턴은 감상해 보실 텐데 쇼팽의 녹턴과는 다르게 아주 정교한데 형식이 있고 좀 얌전해요.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굉장히 하나, 둘, 셋, 그죠? 따, 둘, 셋, 넷. 아주 흔들림 없이 그냥 호흡이 일정하게 가잖아요. 쇼팽의 녹턴은 어떻게 다를까요? 쇼팽은 대표적으로 루바토라는 형식을 발전시킨 작곡가입니다. 근데 루바토가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 훔쳐갔을 때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시간을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to rob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도둑질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도둑질하면 영원히 빼앗냐? 아니에요. 도둑질한 시간을 여기서 도둑질해갔으면 여기서 다시 되돌려 놉니다. 근데 이 존 필드의 녹턴은 굉장히 일정적인 왼손에 오른손이 아주 일정적으로 그냥 평화롭게 노래를 하는데 쇼팽은 조금 더 아니고 아주 강렬한 그 강인하게 사람의 마음을 쥐어 짜는 음악이 있죠. 오른손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선율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존 필드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음악이 흘러갔을 텐데 쇼팽은 이 선율을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뭔가 오른손이 굉장히 멋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음악이 아니고 여기서 더 자신의 감정을 담은 거예요. 이 안에는 멈칫멈칫하면서도 막 또 가고 싶은 그의 마음도 보이고 조급함도 보이고 그게 다 이 짧은 선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쇼팽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쇼팽의 녹턴을 들려드리는데 마지막 쇼팽 녹턴 20번인데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도입부에도 나왔던 작품입니다.
네. 이런 쇼팽을 지나서 피아노계의 시인이 아닌 이제 아이돌로 활동한 아까 몇 분이 말씀해 주신 마치 80년대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맞나요? 맞죠? 네. 아니면 2010년대 BTS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열풍을 몰고 온 클래식계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굴까요? 맞아요.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는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리스토매니아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무브먼트가 운동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귀부인들이 그의 연주회를 가면 네, 이렇게 네, 진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귀걸이, 장신구들, 뭐 목걸이, 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떼서 이렇게 던지고 졸도를 하면 그 졸도하는 걸 또 남편이 백작이 받아주고 희한합니다. 아무튼 네 그랬던 그렇게 뜨거운 열풍을 물고 온 카사노바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니 네또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그런 여인들이 여인들도 많았고 아버지가 오죽하면 리스트한테 그랬답니다. 너는 평생 여자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여자 때문에 리스트의 인생은 계속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말년까지. 근데 리스트에게는 대표적으로 2명의 연인이 있었다라고 아니 뭐 나머지는 수백 명 수도 없이 많은데요. 썸을 탄 여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사귄 여자는 대표적으로 2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다구 부인과 캐롤라인 비트겐슈타인. 마리다구 부인은 쇼팽 시절 리스트와 쇼팽이 1살 차이거든요. 쇼팽 시절 때 다 같이 만나 뭐 쇼팽과 쌍드 리스트와 마리다구 네, 다 같이 이렇게 쌍쌍으로 데이트도 하기도 한 그런 사이인데 이 마르다고 부인과는 오래 만났죠. 한 13년을 사귀었는데 같이 함께 있었고 아이도 3명을 낳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중간에 이제 마르다고와 헤어지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리스트가 이 여인이 리스트에게 충고를 하게 돼요. 충고라기보다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은 6살 연상, 이분은 6살 연하였습니다. 오빠, 있잖아.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싱글로 살았으면 됐어. 좀 바이마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교수직이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도 양육하면서 피아노 연주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너무 1년에 1000번 정도로 연주를 했으니까요. 이제 좀 calm-down, 차분해지면서 차분하게 진정한 음악가의 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캐롤라인 동생의 말을 듣고 리스트가 그녀와 이렇게 좀 기질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마리다구와는 계속 아웅다웅 싸웠거든요. 말을 듣고 바이마르에 가서 정말 작곡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이제 연주가 우선이었거든요.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됐고 많은 좋은 일들, 뭐 헝가리에 가서 자선음악회를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롤라인 비트겐슈타인이 공작 부인이었어요. 이분도 부인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였죠.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부인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공작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혼을 해줬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번에는 반대를 하게 되고 끝내는 이 캐롤라인의 자녀까지도 그냥 캐롤라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생각했을 땐 이 엄마가 새 남편을 맞이하면 내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사람이 결혼을 못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걸린 세월이 11년이었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2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서 함께 했는데 결국은 그 결혼을 못하게 되자 캐롤라인은 리스트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각자 갈 길을 가자면서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리스트는 그때 너무 시리에 빠져서 성직자가 됩니다. 근데 그 리스트가 성직자가 된 사연에는 꼭
캐롤라인과의 어떤 헤어짐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마리다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연이은 이런 불행에 이제 인생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나는 이제 이 속세를 떠나 그냥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속세를 떠난 리스트의 음악을 감상하시기 전에 리스트가 이 사랑했던 캐롤라인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까 이 식사하실 때 나왔던 사랑의 꿈 제가 안 들려드릴게요. 아까 손유림이 치는 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근데 이 멜로디 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이 멜로디입니다. 근데 그 곡이 원래는 피아노 곡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가곡이에요. 근데 가곡의 세 번째 곡을 이제 사랑의 꿈으로 나중에 부제를 붙이게 됐는데 이게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대가 무덤가에 서서 슬퍼할 시간이 오리라. 그다음에 맨 끝에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대에게 자기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를 한시도 슬프게 하지 마라. 그에게 항상 말조심을 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 이 곡을 리스트가 이 캐롤라인 비트겐슈타인 부인에게 헌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직자가 됐죠. 50대 후반에. 근데 리스트가 자주 가던 곳이 바로 다음 사진에 보이는 이 로마 티볼리에 위치한 에스테 별장이었어요. 이게 에스테 별장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분수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냥 분수의 모양이 요 하나뿐만이 아니고 계단에 내려오는 분수, 땅에서 솟는 분수, 그래서 이 햇빛에 비치는 그 물방울들이 차르르 하면서 떨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담아서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속세를 떠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들려드릴 작품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문구까지 거기다 인용을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되고 그 작품이 바로 에스테 장의 분수라는 곡입니다. 젊었을 때 리스트의 곡은 굉장히 화려하고 기교적이고 여전히 이 곡도 화려한 순간들이 있지만 득도한 60대 남자의 연주를 물론 제가 하는 겁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모습의 분수를 다양한 음계를 통해서 어떤 변형을 시켜서 작곡을 했어요. 자, 슈만 들어보셨죠? 한 번쯤. 뭐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렇죠. 클라라였죠. 슈만 하면 그냥 클라라가 생각나고 참 안타깝게도 브람스 해도 짝사랑했던 클라라가 생각이 나요. 두 사람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이루어졌다. 그건 대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왜 서로에게 곡을 헌정하고, 아니, 남녀가 수십 년을 함께 있는데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고 존중했기 때문에 평생 브람스와 함께 슈만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했지만 서로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친구가 바로 클라라와 브람스였죠. 왜냐하면 브람스가 어떤 연주를 갈 때 클라라한테 의논하지 않으면 여자가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어떤 남자가 나에게 의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요. 왜 화가 나죠? 질투죠. 좋아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 좀 옆으로 빠졌고, 빠진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슈만으로 다시 돌아가서, 슈만이 자신의 음악의 곳곳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놨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은 뭐였을까요? 대표적으로 클라라였죠. 그래서 저희 음악가들은 클라라 주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다양한 작품들을 정말 다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 작품만 들려드리자면 이 작품에서 하향하는 멜로디가 있어요. 따라라라라. 이게 다 클라라 주제예요. 그래서 작품 곳곳에 이 다른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슈만의 판타지 짧게 들어보시죠. 계속 등장하죠. 하향하는 그 멜로디가. 네, 슈만이 이 판타지잖아요. 그녀와의 그런 함께함을 막 꿈꾸면서 막 꿈에 부풀어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여기 또 나와요. 또 그 하향하는 멜로디가 화성적으로는 달라지면 또 나와요. 따라라라라. 네, 됐습니다. 네, 그런 슈만을 지난 저희 오늘 마지막 이제 주인공인데요. 슈만의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자면 슈만에게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슈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상시에 나는 언제나 실체와 그림자 사이에 껴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이 존재가 온전한 그 존재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자신 안에 수많은 정체성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또 문학 소설을 많이 좋아했고 워낙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떤 문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자신과 커넥트, 연결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쫙 뽑아내서 카니발이나 어떤 작품에는 다양한 자신의 여러 가지 자아들도 나오고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또 플로레스탄 혹은 오이제비우스라는 플로레스탄은 아주 정열적이고 막 불같은 성미를 가진 하나의 존재. 오이제비우스는 아주 차분하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가 자기 안에 대표적으로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에 어떤 곡에는 F, 이 곡은 E, 어떤 부분은 F, 어떤 부분은 E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분열된 자아를 표현해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말년이 아주 힘들었죠. 라인강에 자살 시도를 하고 투신을 했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3년 정도 입원을 했다가 클라라도 못 봤어요. 죽기 전날 봤죠. 외롭게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슈만. 근데 그 동시대 작곡가 중에 슈만은 좀 그럴 수 있어. 어릴 때 뭐 누나도 자살을 하고 좀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좀 힘든 워낙 예민도 했지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어떤 이 인물은 아주 건강한 자아 그리고 아주 완벽한 가정 예를 들어 부, 명예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 머리도 있어 외모도 있어요. 음악, 미술, 언어, 스포츠 못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음악가,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 행정가, 교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곡을 자기 집에서 다른 음악가들은 제발 초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자신의 음악가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자기 오케스트라로 초연까지 했어요. 네, 그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맨델스존 맞죠? 30대에 요절했죠. 쇼팽도 30대고 모차르트도 30대지만 근데 엄청난 천재였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맨델스존이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요즘 머리 좋은 애들 보면 그들이 여유 있게 삽니까? 아니죠.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바쁘게 살잖아요. 1분 1초를 안 쉬고 살게끔 길러지고 그리고 그 삶이 익숙해지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도 삽니다. 맨델스존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남들이 자신한테 기대했던 이 기대감을 충족도 하고 싶었겠지만 자기 스스로 세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이 괴로워서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 철저하게 자신의 작품도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30대에 죽었고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난 너무 바쁘고 뭐 2주 후에 이태리를 가는데 이태리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여정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이야기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38살에 죽고 난 후에 데스 마스크를 그때 다 떴잖아요. 70대처럼 보이는 인상이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네, 노화가 빨리 온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저는 제가 칼럼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완벽한 인생을 가졌던 맨델스존이 과연 행복했을까를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고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 곡은 이런 서글픈 이야기보단 맨델스존이 20대 때 이탈리아로 일 겸 휴가를 아주 짧게 다녀온 때가 있어요. 근데 그가 그때 굉장히 흔하지 않게 나 너무 여기 있는 생활이 행복하고 엄청난 회복을 하고 있어 라고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작곡된 곡이에요. 그 곡이 이탈리아 교향곡과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인데요. 그 곡의 3악장을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저는 오늘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작곡가들의 투쟁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음악 가운데 어떤 갈등이 또 고통이 또 무언가를 누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없어도 정말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세션들을 통해서 조찬 포럼들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고 계신데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 때 베토벤의 그런 교향곡들 좋고 말로의 교향곡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디뷔시의 이마지나 또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은 너무 흔하니까, 네. 녹텅도 좋고, 또 데뷔시의 어떤, 물의 유희, 물과 관련된 작품들, 오케스트라 작품들 등 다양한 작품들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좀 누구한테 말 못할 때 그냥 꼭, 편안하게 있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공감하고 싶을 때 저 음악을 가까이 해보시고 또 소소한 클래식을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제가 좋은 음악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악장 1번의 3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렇게 별로 좋은 분 없이 제가 이렇게 쓱 매 눈으로 봤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학을 가지고 며칠 날 다시 모이시는지 기억하실까요?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나 이렇게 아쉽다는 분이 계셔서 7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광주 비엔날레를 우리가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로 했는데 오후에 제가 그 인폼을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등버스를 타고 28인승 우등버스를 타고 가는데 단톡에 이렇게 올릴 때 개인톡으로 저한테 선착순 모집이니까 가서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남도 한정식으로 먹고 그다음 광주 비엔날레에서 저희를 가이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이른 저녁을 먹고 떡갈비인가요? 떡갈비도 있고 육전이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부담스럽지 않게 전부 다 가는 방향으로 해서 28분도 좋고요. 7분도 좋고 모이는 대로 해서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즐거운 여름방학 되시고 9월 12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